예, 네 번째로요. 신이 살피건대 천하는 지극히 광대하고네요. 광대하고 일의 기미는 일의 기미라는 게 여러 가지 일들 복잡다단하게 얽힌 일들을 말합니다. 일의 기미가 지극히 번잡하니 처리할 일은 너무 많잖아요. 임금 입장입니다. 임금이 그러시잖아요. 하는 겁니다. 임금의 작은 몸으로 몸뚱이 하나 그 작은 몸뚱이로 그 천하의 일을 다 결정 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요하고 간략함에 머물면서 그런데요. 그런 작은 몸으로도 늘 이렇게 고요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통치할 수 있으면 최고겠죠. 고요하고 간략함. 마음이 간략하다는 건 뭡니까? 번잡하지 않고 정신이 딱 이렇게 단속돼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시란 얘기죠. 그렇게 머물면서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자 이런데요. 이게 요즘 같으면 명상으로 아까 율곡도 깨어 있으라고 했죠.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명상만으로 될까요? 안 돼요. 일 처리를 복잡한 일이 지금 저한테요. 수많은 일이 와가지고 저더러 결제 사인해달라고 지금 서 있는데 몰라 라고 하시면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도피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처리를 하려면 마음이 번잡해지겠죠. 근데 지금 율곡이 말하는 마음이 간략하다는 건요. 처리할 때도 마음이 되게 맑은 상태에서 금방금방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려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평소에 몰라랑 뭐가 같이 가야 됩니까? 사단 분석이 투철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웬만한 일 딱 보면 그냥 선악이 바로 나와야 마음이 여유롭지 선악을 모르는 한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잘 드리는 비유 있잖아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 옆에서 몰라 하고 계시면 마음이 고요하고 간략하신가요? 컴퓨터 보면 다시 속이 타오를 텐데요. 어떻게 오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와야 해결이 되고 전문가 마음은 간략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까요. 아무리 복잡해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니까 여유롭죠. 즉 이 선악을 너무 잘 알아서 오는 여유입니다. 단순하게 이 경만하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거경, 국리, 역행이 잘 이루어진 사람만이 위기 시에도 마음이 간략할 수가 있어요. 고요하고. 그렇게 대응하면서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율곡을 하나 더 얘기해요. 방금 그건 저의 문제잖아요. 다만 천하의 지혜를 모아서 천하의 일을 결단하는 데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지혜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임금이. 아무리 선악을 잘 알아도. 다른 신하들, 유능한 신하들과 함께 움직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백성 전체를 나로 여기고요. 백성들이 보내오는 상소나 메일 있죠. 그 지혜까지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임금이 선악을 잘 알아야 돼요. 임금이 선악이 헷갈리면요. 이 사람 말이 간신배 말인지 군자 말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천하의 지혜를. 남의 말을 들으려면 내가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이 예를 들어준 게 세종 같은 임금. 세종은요. 본인이 이미 잘 알면서도 신하들한테 꼭 물어서 해요. 천하의 지혜를 더 끌어다 쓰고 싶은 거예요. 내 판단에 이미 판단이 나와 있어요. A안이. 그런데도 물어봐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신하들한테서. 이게 천하의 지혜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지혜를 내주겠죠. 근데 그걸 잘 요리할 줄 아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끌어다 쓰는 거지. 그 선악도 모르는 사람한테 천하 사람들이 상소 메일 보내버리면 그분 도망가시겠죠. 유체이탈해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역량이 돼야 그걸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즉 정보의 처리 능력, 이 자신의 선악 판단 능력은 월등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지혜만 쓰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 지혜를 다 끌어다 써요. 이 얘기는요. 오히려 월등하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훨씬 지혜가 높기 때문에 들어 쓰지 자기 지혜가 서로 비등비등하면 못 써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로 가지 여유 있게 끌어다 못 쓰는데 순임금 같은 임금들, 세종 같은 임금들은 끌어다 써요. 예, 자기 걸 죽이고도 끌어다 써요. 더 좋으면 갖다 써요. 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악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각각 지혜가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한 가지 얻은 건 있다. 사람마다요. 다 그래도 아는 거 하나는 있어요. 만약에 여러 지혜를 두루 취하여 하나의 지혜로 합하고 이러려면 선악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합할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있는 양심의 잣대를 정밀히 밝혀 즉 얘기가 나오죠. 자기 안에 사단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사단 분석을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 남들이 수천 명의 의견을 제시해도요. 자기 안에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갖다 쓰는 겁니다. 판단을 다 해가지고 그중에 중심에 맞는 거 가장 치우치지 않은 의견을 써요. 이러면 최고죠. 이런 리더 보셨나요? 이런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자기 안에 이미 사단을 잘 알아요. 이니지 사단 노트는 아주 그냥 뗄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할 때 수많은 의견이 나오면 다 듣고 선악을 잘 판단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 안 하고 다른 사람 의견까지 포함해서 더 좋은 사단에 맞는 의견을 써요. 그러니까 사단 노트를요.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의견만 쓰는 게 아니고 천하의 의견을 모아서 사단 노트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하의 의견까지 다 더해가지고도 더 사단에 맞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간단하죠? 말은 간단하죠. 아무튼 이런 분들이 비록 천하가 광대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손바닥 위에, 자, 손바닥 위에 놓고 본다 이 말은 이겁니다. 손바닥 위에 물건을 놓고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천하를 이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천하를 여기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봐요. 돌려서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천하 일을 이 정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의 기미가, 일의 어떤 낌새가 너무 번잡하더라도, 수많은 일이 얽혀 있더라도 높은 곳에서 물동이에 물을 쏟는 것처럼 높은 데서 물 쏟으면 한 번에 떨어지죠. 이렇게 한 번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딱딱 선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요. 성인이라야 임금을 할 수가 있어요. 성인이 아닌데 임금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율곡의 성학지배라는 것도 임금이 닦아야 할 학문입니다. 성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을 안 배우면요. 임금 노릇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늘 성인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온 천하가 이걸 알고 서로 도와야만 겨우 이런 맛이 나겠죠. 예, 그럼 또 인재들끼리 도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쳐서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 나중에 나옵니다. 생각컨대 천하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는다면, 자신의 안목만 고집 안 하고요. 천하의 안목을 다 존중해 준다면 보지 못할 게 없고, 천하의 귀를 다 자신의 귀로 삼는다면 들리지 않을 게 없다. 이 얘기는요. 임금이 선조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지 마시라는, 자기 머리 좀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백성들 말을 들을 줄 모르면은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전지전능해져요. 한 인간은 절대로 전지전능이 안 됩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도 자신이 겪어온 경험 이상을 알 수는 없는데 여러 사람의 경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만이 더 전지전능해져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하시는 분은 이 양심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황제나 밝은 왕이 옛날 성인 군주들이 천하를 격려하고 분발시키면서도 심력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잘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천하를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남을 믿고 신뢰하면서 남의 의견을 자기 의견처럼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인배들은 막아야겠죠. 대신에. 자신의 의견만 쓰는 병이 생깁니다. 만약에 반대로 되면요. 나만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자신의 총명만을 자랑하게 되어 세상을 업신여겨요. 나만한 사람 없지. 임금들이 이런 병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CEO들이 이런 병에 걸려요. 주위에서 말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 CEO들은 다 최고입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이러지. 누가 싫은 말을 못 하니까 병에 걸려요. 내 판단이 정말 우월한 판단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다. 천하 사람이 자신만 못하다고 여기고요. 장막 하나 사이에 둬도 우리가 못 보고 담장 안에 있더라도 밖을 못 보는데 오히려 천하의 광대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천하는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진짜 장막만 하나 가려도 밖에 게 안 보이는 이 인간의 그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려면 만약에 서울에서 정치라면 제주도 사람 말까지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현지 사람들 말을. 근데 잘못된 CEO들이 어떤 결정합니까? 현지 말을 잘 안 들어요. 현장 말을. 현장 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천하의 눈을 다 내 눈으로 여기라는 얘기는요. 자기 옆에서 딸랑거리는 사람 말만 듣지 말고 현장 말도 들어보고 다 말을 들으면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고 그걸 사단에 맞게 해서 사단에 제일 흡족한 걸 쓰면은 정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스스로 성스러운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고 남에게서 남한테 있는 선도 금방금방 취했던 분은 꼭 비천한 사람 같죠? 그러면 되게 못난 사람 같죠? 안 그렇습니다. 유교에서 제일 높이 치는 성인이 순임금인데 그래서 순 앞에는 대순이라고 불러요. 큰 대자를 꼭 써요. 그래서 실로 위대한 순임금께서 하시던 겁니다. 순임금의 총명함이 어찌 남만 못하여서 반드시 이 맹자에 나온 말인데 남한테 꼭 취해서 선을 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좋은 걸 다 취해버려요. 그냥. 에고를 안 세우고요. 선이면 취해버려요. 즉 이게 사단 분석의 달인이라서 그래요. 사단에 맞는 거는 안 따를 도리가 없겠죠. 성인들도. 그러니까 남이 한 말이라도 심지어 하인이 한 말이라도요. 사단에 맞는 말이면 취해요. 맞다고 해요. 거부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고가 강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묵살해버리죠. 니까지 이렇게 뭐라를 하고 이렇게 눌러버리는데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맞네 하면 다 따라버려요. 그래서 순임금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선을 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더 위대한 분이라야 이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 왕 중에요. 신하들한테 의견을 그렇게 묻고 결정한 사람은 세종밖에 없어요. 더 여유로우니까 그거 해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싸워요. 신하랑 늘 기싸움을 해야 돼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해되시죠? 그래서 넉넉히 양심을 해보가신 분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고 선조를 꼬드기는 겁니다. 임금도 한번 해보세요. 그 성인의 마음은 광대하고 공정하고 밝고 그 앞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은 경험이 제약돼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진실로 도리는 무궁해요. 인의예지를 잘하는 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는 무궁하고 성인의 마음은 광대하고 공정하니까 선한 말을 들으면 안 할 도리가 없겠죠.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걸 누군가 생각해내. 왜냐면요. 기질도 다르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만약에 가정해도 이거 가정입니다. 저는 제 기질 안에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남의 기질론 절대 기질이 다른 사람끼리는요. 절대 생각 안 해볼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다른 기질들은. 그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기질밖에 못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만약에 별자리가 12별짜리 있으면 12별짜리가요. 다 이상한 생각을 해요. 하나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듣지 않는다면요. 인의예지를 하는데 더 멋진 사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수들은요. 자기 사단 잘하는 걸 많이 신경을 안 쓰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해가지고 더 좋은 사단하는 걸 중시합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성인급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래서 하나의 선한 말을 들으면 반드시 그걸로 자기가 실천해버려가지고 남하고 자신의 간격을 안 둬요. 마치 내 얘기처럼 실천해버려요. 요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처럼 한다는 게 잘 들어준다는 거지. 내가 한 것처럼 막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요. 남의 얘기도 금방 내가 한 얘기처럼요. 자기가 실천해버려요. 그 말 좋네 하고 해버려요. 이런 까닭에 천하의 선함을 모두 모아가지고 자신의 한 몸에 다 써요. 죽이죠. 그러니까 순임금께서 이렇게 성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필 스스로 성스럽다고 잘난 체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만 쓰면서 순임금보다 더 높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어둡고 막힌 길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조가 당시 되게 그런 게 좀 심했나 싶어요. 자기네 의견만 고집하고 이랬나 싶어요. 혹자가 묻기를 임금이 비록 여러 계책을 모아서 합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계책을 임금이 모아서 하더라도 선비들이 그 명령을 호응하겠어요?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요. 임금이 선을 진짜 좋아하지 않을지만 걱정이다. 임금이 진짜 좋아하면요. 아랫사람이 안 할 리가 없다.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라. 하겠다는 겁니다. 맹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도 똑같죠. 윗사람이 뭘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더한 법입니다. 라고 맹자에 나와요. 윗사람이 만약에 논어를 한 권 들고 다니셔 보십시오. 그 밑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누군가는 논어 동영상을 듣고 있고 누군가 논어 학원을 끊을지 모릅니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때 인문학 고정 열풍 보니까요. 회사에 막 웬만한 분들이 다 인문학 얘기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못 볼 꼴이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전혀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이 윗사람이 좋아하니까 하면 얼마나 밑에 사람이 볼 때 근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면 다행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그 계책을 다 할 거고 선비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달려올 겁니다. 임금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으면요. 걱정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만약에 선을 좋아한다고 이름만 있고요. 그 실질이 없다면, 진짜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임금이요. 나는 정말 선을 좋아한다. 누구든지 나한테 선을 얘기해다오 해서 얘기했더니 막 욕하고 그런 임금도 있겠죠. 그렇게 자기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벌이면 어떻게 되겠냐면 보십시오. 여러 계책이 모이더라도 그 헤아림이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계책은 많이 모아놨는데요. 사단에 맞게 판정을 못하니까 그 좋은 계책 모여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의견만 복잡해지고 더 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러니까 임금이요. 월등해야 사실은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난초의 향기를 악취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놈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출 가력처 희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막야라는 유명한 명검인데 아이고 칼날이 좀 두네라고 하는 사람 나오고 납으로 만든 칼 놓고는 정말 날카롭네 이런 소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다른 소리 짓거리게 될 거면 임금이 통제 못하겠죠. 이럴 때는 안 들으니만 못하겠죠. 그러니까 임금부터 먼저 사단의 안목을 갖추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양심을 실천하려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 올바르고 사특함이요 아득해가지고요 뭘 취할지 뭘 버릴지를 이제 혼동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들은 조정에 가득하나 온갖 소리만 난무하지 백가쟁명의 시대가 펼쳐지지만 하나도 시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들이 많죠. 우리나라 요즘 전국을 봐도 말만 많지 뭐 하나 안 될 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의견이 많아질수록 더 멀어지는 경향이죠. 뭡니까? 여러분 공부도 다 시행착오법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하나 하셔도요. 활을 여러분이 쏜다고 생각해 보죠. 한 번 쐈는데 여기 맞았어요. 관역 위죠. 그럼 다음에는요. 아래로 쏴야지. 아래예요. 다음은 좀 더 위로 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서 쭉 수렴되면 이거는 수렴형이죠. 수렴형이 돼야 돼요. 모든 공부는 피드백은요. 수렴형이 돼야지. 만약에 발산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맞았는데요. 점점 멀어져요. 의견이 많아질수록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겁니다. 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수렴이 되면요. 하나로 좋은 결론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결론하고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뭐가 답인지 알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처음보다 더 못해졌죠. 예, 이렇게 해서 뭐든지 피드백이 정확히 되면요. 올바른 결론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하에서 의견을 다 제시해보라 하면은요. 리더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그러게만 되면 좋은 결론이 나는데 임금이 말은 했는데 사실은 자기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양심이 좋지도 않았다면 점점 발산돼 가지고 이게 멀어져서 이제 답을 못 찾을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러게 되면요. 선민은 망망해져 가지고 돌아가 버릴 거고 그 뒤에 비록 말을 하거나 좀 좋은 얘기 좀 누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하고 아니면 선비를 초빙하더라도 전혀 호응하지 않으실 겁니다. 즉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호응시키는 건요. 임금하기 나름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하의 인재들이 천하의 선비들이 나한테 와서 좋은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어. 요즘 어떤 대선 후보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천하의 나는 고견을 바랍니다. 이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해도 들을 귀가 안 돼 있으면 얘기해 주기 싫겠죠. 근데 그 대선 후보가요. 진심으로 난 양심을 하겠다라는 걸 보이고 진심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사단의 분석을 자꾸 해가지고 양심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요. 저 사람은 내 말 알아듣겠네 가지고 모이겠죠. 모여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또 이 사람은 그걸 잘 소화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자꾸 만들고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데 정반대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참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조금씩 주제가 다릅니다. 그 단락들마다 주제가 좀 다르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제 임금이 백성의 부모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니다. 신이 살피건대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죠. 그리고 나라는 백성의 의지예요. 백성이 없는데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결국 임금은 백성에 의지합니다. 백성들이 뽑아줘야 임금이죠. 그래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아야 되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습니다. 이게 맹자에 나온 말이에요. 백성은 먹을 걸 하늘로 제일 귀하게 여겨요. 먹어야 사니까. 그럼 임금은 뭘 중시해야 됩니까? 백성한테 밥 먹여주는 걸 제일 중시해야 돼요. 백성이 일정 소득을 얻게 해주는 걸 제일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밥이 새끼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부모도 모시고 처자식도 키우고 한 가정을 꾸릴 어떤 소득이요. 예, 그게 없으면 백성은 못 살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하늘을 잃어버리면 국가가 의지할 곳을 잃어버립니다. 백성이 굶으면요. 그 나라는 망한 겁니다. 임금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변의 원리입니다. 왕자의 정치는 왕도를 말해요. 왕도는요. 오직 백성의 부모가 되겠다 하는 그 마음만 자신의 마음으로 삼을 뿐입니다. 임금은 오직 이 마음만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요. 내가 백성의 부모다라고 먹어야 되고요. 그 오락을 즐겨도 나는 백성의 부모다라는 거 알고 즐겨야 되고요. 예, 국정을 내가 의사결정하더라도 늘 나는 백성의 부모다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왕도 정치는 이거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백성의 힘 쓰는 걸 늦춰주고 자, 두 가지입니다. 왕도 정치는 늘 두 개인데요. 백성의 힘을 얘기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요. 산업. 이거는 생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소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은 뭘까요? 노동력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큰 공사를 하면 불려가죠. 만리장성 쌓으시면 임금이 만리장성 쌓겠다 그러면 백성이 가가지고 힘 대줘야 되죠.
뭐 이게 군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 힘을 대주는 거잖아요. 나라에다가. 군대를 가거나 가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 힘은 언제 하냐면 이제 농한기 때. 농사 짓는 거를 망치면 큰일 나잖아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은 먹게 해주면서 적절한 시기에 최소로 규모로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해야겠죠. 이게 맹자에서 왕도 정치의 다예요. 이게 맹자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베이스로 깔고 하는 겁니다. 맹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힘쓰는 것을 늦춰주고 최대한 힘을 덜 쓰라는 얘기겠죠.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건 최대한 덜 하고 백성들 부모니까요.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겠죠. 최대한 덜 고생시키고 두 번째로요. 백성의 소득을 두텁게 해주면 일자리, 요즘 일자리 문제죠. 일자리, 뭐 비정규직 문제, 요즘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이 얘기입니다. 저 산의 문제예요. 소득과 생업의 문제. 일정한 일자리를 보장해줘서 먹고 살, 가정을 꾸릴 정도 소득을 꼭 보장해주는 거. 두텁게 해주면 백성들의 하늘인 밥이 넉넉해져서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고난 선한 마음을 보존한다. 양심을 챙기게 된다. 의식이 좋게야 양심이 나온다. 이게 유교의 기본 모토입니다. 맹자가 이걸 주장한 거예요.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항산이 없으면, 항상 항자입니다. 항산이라고 했어요. 항산, 일정한 소득이나 생업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항심이 없다. 이 항심은 양심이에요. 백성이면 늘 가져야 할, 인간이면 늘 가져야 할 이 마음을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맹자는 그래가지고요. 이 생계형 범죄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우호적인 입장인 거죠. 못 먹으면 사흘 굶으면 담 넘는다. 백성이 이렇게 되게 방치한 정부 잘못이다는 겁니다. 담벼락 넘을 때 딱 기다렸다가 잡으면 그거는 백성들한테 투망질하는 거다. 딱 기다렸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얌체처럼 거기 고속도로 이런 데도 딱 숨어 있다가 딱 얌체처럼 잡는 뭔가 백성들한테 내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함정에 빠진 기분이 들죠. 맹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투망질하는 것밖에 아니다. 뭐 밥을 못 먹게 해놓고 그 범죄 저질렀다고 바로 처벌하는 거 냉정하게. 예, 그렇게 된 이 상황, 이 나라 정부 탓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 잘잘못 따지기 전에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게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먼저 밥을 먹고 살 문제를 어느 나라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된다. 요게 왕도 정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왕도 정치 그러니까요. 백성을 양심적으로 만들어준 정치가 원래 왕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굶는데 뭐 양심이 무슨 필요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왕도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양심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킬 수 있게 의식도 족하게 해주는 정치를 토탈해서 우리가 뭐냐면 왕도 정치 그럽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는요. 소인배도 좋아하고 군자도 좋아하는 정치예요. 소인배는요. 밥을 먹여주니까 좋아하고 군자는요. 임금 이 나라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고요. 두 계층이 다 만족해야 원래 왕도 정치라 그래요. 자, 임금으로서 이런 왕도 정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임금이 욕심이 많아서다. 많은 욕심이 단단히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자신에게 이롭고자 하면 반드시 남에게는 해로운 법입니다. 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나 유리하자고 남한테 피해를 줄 때 악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욕심을 채우고도 백성한테 해가 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리더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기 돈 좀 끌어당기려고 백성한테 피해 주는 거 혹시 있는지 봐야죠. 간혹 임금 중에 이런 임금 말고요. 욕심이 없는 임금들도 있다는 겁니다. 간혹 그렇게 욕심이 많은 허물은 없다 치더라도 태만함이 인습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즉 게을러요. 뭔가 개혁안을 안 만들어요. 사람은 참 점잖고 욕심이 없는데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꾸 백성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새롭게 막 안 만들어주면 욕심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백성들을 절박한 위험에 빠뜨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임금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야 되고 한편으로는요. 자기 욕심을 늘 줄여서 부모 노릇,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충심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걸 이루어주고 미워하는 걸 제거해 줍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이루어주고요. 자식이 미워하는 거는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극치를 쓰지 않음이 없다는 건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라는 겁니다. 힘이 닿는 한 해주겠다 하는 게 부모라는 겁니다. 한 백성이라도 자리를 잃어도 한 백성이 만약에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면요. 모두 내 아이가 우물에 드는 거가 들어가 빠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야 되고요.
미친 듯이 뛰어가서 사력을 다해서 구하겠죠. 리더가 그런 마음 품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얻어서 헤맨다면요.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라는. 진짜 양심적인 리더라면.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걸요. 어느 누가 앉아서 보면서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당연해. 쟤는 지가 잘못했어. 이런 말 하고 계시겠습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라 할 때 안 하더니 적골 당하네. 이렇게 태연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이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곡 선생이. 옛날에 성스러운 임금은요. 그 직책이 내 직책은 백성의 부모다라는 걸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어요.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생각이 늘 백성들한테 가 있었어요. 혹시 한 명이라도 오늘 누가 부당하게 피해본 사람 없나? 혹시 한 명이라도 부당한 범죄에 노출된 사람 없나? 한 명이라도 일자리 잃고요. 생업이나 소득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은 없나? 요 걱정을 해가지고요. 백성의 힘을 아껴주기를, 노동력 함부로 동원 안 하기를요. 자기 살 빼기 어려운 것처럼 늘 내 살 못 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백성한테 힘든 일 못 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백성 소득을 잘 불려주는을요. 자기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찾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이 혹시라도 굶을까 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한테 혹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나쁜 정책들은 고치기를요. 자기가 병이 걸려서 약 복용하듯이 빨리 안 먹으면 나 죽는다 하고 그렇게 정책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죽이죠. 이런 마음으로 뭔가 정책을 시행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 폐단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디서 만족합니까? 백성이 지극히 만족하고 즐거워한 뒤에야 마음에 뿌듯했다. 이게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다죠. 지난번 탕론 때 제가 얘기했던 거 뭡니까? 정치는 공적인 서비스라. 그쵸? 이 정도 해줘야 서비스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도 안 하고 고객은 왕입니다. 빨리 물건 사서 가세요. 뭐 이제 AS는 되도록이면 오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업체는 망해야 막죠. 이런 서비스, 진정한 서비스는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진짜 우리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요. 이런 리더를 우리가 올리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는 리더는 자나깨나 우리는 뭐죠? 그런 광고 있잖아요. 고객님의 소리만 듣겠다 하고서 그 고객을 생각하길 자식처럼 생각하면서요. 전화가 잘 안 되면 바로 뛰어와서 고쳐주고 뭐가 잘 안 되면 바로 와서 선 이어주고 내 가족 혹시 그 경우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해주는 그런 리더여야 되는데 잘못된 게요. 우리 요즘 이 세상이 다 그렇죠. 권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 권력이 올라간 징표가 사단 없음이에요. 사단을 내려놓을수록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배지를 달면요. 사람들한테 안하무인으로 구는 게 성공의 징표라고 생각해요. 단단히 잘못돼 있죠. 남한테 함부로 굴 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회입니다. 정반대예요. 예, 이것도 꼭 깊이 좀 통렬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적 뭐 하시는 거는 하시더라도 나부터 그러면 안 그럴 수 있는 실력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골수에 스며들면요. 그리고 사랑이 폐부에 맺히면 임금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 임금을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엿을 먹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할 거다. 단엿을 먹는 것보다. 나라에 뭔 일이 생기면 나라 구하겠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요. 전쟁 날 때 백성이 왜 나라 구하고 싶겠어요? 임금 왜 구하고 싶겠어요? 도망가 버리겠죠. 예. 어떻게 나라가 오래도록 다스려지고 안정될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임금이 오직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입니다. 임금이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양심만 있으면요. 공적 서비스에서 고객 마음을 진짜 내 마음처럼 여겨주는 그 마음만 진심만 있다면요. 광고는 다 그렇게 해요. 진심으로 한다고. 뭐 우린 진심으로 뭘 합니다. 이런데 진짜 진심이라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또한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임금이 부모 마음이 없으니 백성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굶주리 몸에 절실하면 백성들이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의가 사라지고 임금 보기를 맹수나 원수 보듯이 합니다. 그리고 또 임금 된 사람도 똑같아요. 수준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누가 나를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니 재앙의 싹이 어두운 쟁에 이미 자랐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뜻밖의 병고가 호련히 생기면 나라가 뒤집어지면요. 필부가 모두 막강한 적이 돼가지고요. 광화문을 점령해라 막 이런 식으로요.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적이 돼서 움직이게 될 정도 되면요. 나라가 맛 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요. 눌러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그 마인드는 글렀죠. 부모 마음이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걸로 봐서 그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로마 뭐 어디든 적용해 보세요. 리더가 부모 마음을 잃을 때 그 나라가 꼭 망했고요. 부모 마음을 그래도 가질 때 나라가 흥했습니다. 세종 때 나라가 제일 흥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도 과학력도 제일 높았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과학력도 높고 예, 먹고 사는데도 풍족했던 그런 시대가요. 임금이 부모 마음 가지면 일어나요. 불쌍해서 글자 만들어줄 정도의 임금이 앉으면요. 이게 일어나요. 필부가 모두 적수가 된 뒤에 비록 후회하고자 하여도 이미 어쩔 수가 없다. 그땐 이미 늦었다. 이런 말 하죠.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아서 뭐죠? 이 바다에 물에 순응할 때는 잘 가는데 배를 자기 머리 위에 이어주는데 임금이 받들어주는데 백성들이 이 배가 그 백성들 마음을 이해하면요 엎어버린다고요. 백성은 이 엎어버릴 때를 말합니다. 필부가 다 적이 돼버릴 때는요 어쩔 수가 없다. 백성의 힘이 쉬지 못하거나 늘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백성의 소득이 불어나지 않으면 백성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자본주의 끝을 향해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요.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렇거든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버티는 어떤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란 얘기가 아니고 빨리 고치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병이 심해졌다는 얘기는요. 머리는 차고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가운 지가 오래됐으면 한의학적으로도 이게 중증입니다. 다시 회복될지가 모르는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양극화가 이겁니다. 다시 회복시키려면요. 기운을 섞어야 돼요. 위아래가 조활, 열기 내려가고 배가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거길 향해 가려면요. 지금 리더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이렇게 방치하고요. 자본주의도 잘 쓰면 되겠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만을 추구하자 도덕도 없다 하는 주의라 이게 적당한 도덕의 이런 정치의 절제가 안 되면 한없이 가다가 양극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지금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국가가 막 부자가 된다라고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자가 되는 건요. 결국 그 돈이 다 위로만 간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은 좌파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아요. 나라가 유지가 안 되면은 다 같은 나라의 백성들인데 부자들만 뭐 나라에 따로 다른 나라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층이 너무 못 살게 되면요. 전체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뜨겁고 여긴 차가워서요. 야, 난 여긴 너무 뜨겁다. 밑에 동네는 너무 추워 죽겠네. 니네들도 좀 뜨겁게 살아. 막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같이 죽지. 여기만 사나요?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걸 모르고 되게 근시안적으로 움직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민 가면 되겠지 할지도 모르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사는 그 하나의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갔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나부터라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나라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뭔가 좀 일조를 해야겠다. 그래야 내 자식도 더 건강한 나라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 양쪽이 다 접근하면은 좋은 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사가 진나라처럼 강하고 재물이 수나라처럼 부자더라도 뿌리 뽑힌 나무와 다를 것이 없게 될 거다. 만약에 나라가 이렇게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지도층들이요 지도를 전혀 못하고 그 백성들한테 오히려 피해만 주는 계층이 돼버리면 전체가 뒤집어지면서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떤가요? 그 말이 참 재밌어서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의역할 수도 있었는데 비록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더라도 그것이 말라 죽는 것을 서서 기다릴 수가 있을 정도다. 말 재밌죠? 뿌리 뽑힌 나무는요. 잠깐 지켜보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거. 그 정도 나라가 그렇게 위기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버리면 백성의 민심을 잃어버린 정부는요. 말라 죽는 게 시시각각으로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기업도요. 직원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린 기업. CEO랑 지금 그 직원들 간의 마음이 완전히 괴리된 기업은요. 말라 죽는 게 시시각각으로 가만히 서서 잠깐 기다린 새에서도 한참 말라 죽는 과정이 보일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수나라나 진나라처럼 부강하지도 않지 않느냐. 어떡할 거냐. 이 얘기. 이러므로 백성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러보지 마십시오. 백성이 살아야 임금도 삽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뭐죠? 오역이죠.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저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이르는 것은 백성의 이로운 것을 해주고 해로운 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요. 최고의 서비스는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싫다는 거 빨리 치워주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어디 중국집을 갔더니 뭐죠? 만두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만두에 간장을 안 줘서 간장 좀 주세요 했더니 간 돼 있어요. 근데 재밌죠? 아니 티근한 얘인데 그럼 간장 달라고 안 했겠죠. 이런 서비스들 있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뭐 좀 해달라니까 아 그거 답답하시네 그거 돼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런 말 안 했겠죠. 백성들이 뭔가 얘기할 때는요 힘드니까 얘기를 하죠. 그럼 들으려고 안 하는 그런 업체들은요 자기들 주장만 계속하고 있으면 되게 골 때리는 업체고 만약 정부가 그렇다 그러면 백성들은 진짜 답답하겠죠. 답답함에 이제 그 백성들이 못 견디다가 수를 내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도 수 내기가 어려워요. 직장 다니고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어디 뭐 광화문 한번 모이기도 쉬운가요? 그래서 모여서 좀 얘기하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잘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요. 이게 잘못된 서비스 업체 한번 계약 맺었다가 전화를 해도 안 듣고 막 이런 사례 당하면 정말 괴롭죠. 좀 끊어달라고 해도 뭐 자꾸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업체 쓰면 안 될까요? 또 이러고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하는데 안 해주고 질질 끄는 그런 업체. 그게 왜 우리를 답답하게 할까요? 그 작은 사소한 예인데요. 정말 사소한 얘기를 제가 든 거지만 그거랑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큰 덩어리에서는 되게 그런 일이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은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라도 널리 알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고객이 왕이란 사실이라도 알아야 뭐야 내가 왕이었잖아 하고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두 명이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가 요구하면요. 업체도 입장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뭐 다 먹고 살기 힘드셔서 그런 건 알겠지만 특히 나라한 일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양심이 땅에 떨어졌다. 한국도 그래가요. 먹고 살기 힘들면 항산이 없으면 항심 높다 그랬죠. 먹고 살기 힘들면요. 국민 전체적으로 양심 수준이 떨어집니다. 지금 왜 사회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냐면 양심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못 살던 때가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오는 게 그때가 더 좋았단 말은 양심이 그래도 훈훈할 때는요. 살아요. 밥이 없어도 그래도요. 서로 나눠 먹고 하면 그 정에 사는데 각박해져감이 심해지면요. 이제 양심이 없어집니다. 이제 누가 먼저 뒤통수 치느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중국 가보면 양심 없다는 말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자라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요.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게 중국 다큐를 하나 봤는데 애들이 하나잖아요. 그럼 반장 선거를 하는데 온 부모가 다 동원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무섭더만요. 다 동원돼서 부모 앞에서 다 해요. 연설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연설할 때 뭘 가르치냐면 상대방을 욕하라고 가르쳐요. 상대방을 흑색 비방을 하고요. 그걸 다 가르쳐요, 부모가. 그러면 애는 충실히 따라해요. 저 후보는 뭐가 못됐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는데 그걸 해요. 그걸 되게 당연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애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양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각박해진 사회에서요. 그렇게 자라면요. 그렇게 자라요. 실제로.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애가 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동원된 애들 있죠. 이쪽 선거 돕는 애들한테 내가 너희들은 볼 때마다 그 애를 이렇게 욕하고 다녀라고 하니까 꼬맹이 하나가 그건 아니지라고 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중에 그건 아니지. 그런데 걔네들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바로 묵살되고 바로 욕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바로 그 친구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구조가 사회를 만들고 있으면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말을 자꾸 발언권이 사라지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못지 않을 것 같은 게요. 요즘 보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게 젊은이들이 못됐다가 아니라 점점 더 각박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우리 때랑 비교해서 저만 해도 지금 젊은 층이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이렇게 사과나 배려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과하거나 배려하면요. 내가 뭔가 밀린다고 생각한다고 느껴져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시면요. 나중에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중국이 뭐가 좀 떨어졌네, 뭐 민도가 났네 이런 말 하시지만 우리나라도 곧 따라잡을 기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 이런 말 뱉는 거나 이런 거에서 전혀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게 사과가 사라져요. 그거 하는 걸 되게 진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이런 승패로, 승부로 모든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해로운 거 제거해주고요. 이렇게 안 하고요. 안일하게 보내다가 흐리멍텅한 명령만 계속 내리다가요. 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극히 신령하니 다 알아요. 백성은. 어찌 혀끝으로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대충 해가지고 속여지나요? 백성들이. 역사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정말 그 못된 리더들은요. 국민들이 늘 갈아엎었었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늘 갈아엎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엔 백성들이 더 이상 못 견딜 때가 되면 다 들고 나옵니다. 죽더라도 신경 안 쓴다고 나옵니다. 거기까지 몰고 가면요. 우리 4.19 때도 그랬죠. 그런 일이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하께서도 아시는 바니까 알고도 구제하지 않으신다면 원망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제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말이 좋죠. 그 다음 말이 그들이 제발 기운을 차려서 소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예요. 원래 그 한문이요. 기운을 차려서 소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기운을 못 차리고 소생할 수 없게 사회가 몰고 가니까요. 자살을 한다거나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뭔가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자살 일이라는 것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가 개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살률 1이라는 얘기는요. 국민들이 삶에 전혀 만족을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비스가 형편없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볼 때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 자체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할수록 사단을 버리는 게 그 풍조인 사회라 그런지 그런 고민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미 패배자라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그런 고민을 해주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사양지심을 쓰는 게 오히려 성인인데 사양지심을 쓰면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나 봐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풍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번 신이 살피건대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요. 사목, 요즘 사목 이런 말 하면 이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사목이 뭐 사목자 이렇게 쓰는데 사목이라는 게 사가 맡아서 담당한다는 얘기고요. 목이 잘 기른다는 얘기죠. 목자. 사목은요. 백성을 길러주는 목자입니다. 백성을 늘 보살피고 길러주는 목자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임금과 스승. 자, 이게 우리 목자 얘기가 나와서인데 이스라엘이랑 다 같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서비스는 다 비슷하다고요. 이 목자라고 하면요. 사목,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자라고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임금이거나 스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거나 스승을 겸하는데요. 동양에서 최고로 치는 리더가 뭐냐면요. 내성, 안으로는 성인이고 외왕, 겉으로는 왕인 사람이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목자는 누굴까요? 메시아는 임금이면서 예언자여야 됩니다. 선지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이 두 가지 이스라엘식으로 보면 이겁니다. 임금은요 나라를 잘 백성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하느님이 아버지라면 장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이고요.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우리 이제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 존재고,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부모를. 그 다음에 내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예언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럼 동양의 성인성자가 뭡니까? 동양도 똑같아요. 천명이죠. 하나님의 명령. 천명을 잘 듣고 사람들한테 말을 잘 해주는 데 있어서 성대할 임자입니다. 탁월한 사람을 말해요. 성인성자가. 이해되시죠? 밖으로는 천하를 잘 다스리고 안으로는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뭐겠습니까?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임금도 되고 스승도 돼요. 그래서 목자란 측면은 백성을 잘 길러준다는 얘기고요. 임금이란 얘기는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고요. 스승이란 얘기는 백성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런 뒤에야 백성이 삶을 안락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런 리더를 만나야만. 즉, 이 훌륭한 리더는요, 양심적이고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천하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리더여야 되고, 소인배들을 잘 척결하고 늘 백성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요, 유능한 선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조직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뒤에야 백성들이 그 삶을 안락하게 여겨서 악을 고쳤고 선을 일으킬 수 있었다. 백성들도요, 밥을 먹여주고 선으로 가르쳐주니까 안 할 도리가 없죠. 굶기면서 양심 지키자고 하면 백성들이 화낼 텐데, 밥 먹여주면서 양심 지키자고 하니까 백성들도 양심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심 지키자고 바로 하면은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양심이냐, 내가 지금 이 사기를 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는다. 힘들겠죠, 양심 지키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치가. 안 그러고 그냥 양심만 얘기하면요, 이제 그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양심이 흥하려면 이 생계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이전에는 하은주 시대를 말합니다. 하은주가 그래도요, 성인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임금이 성인이거나 재상이 성인이던 시대를 하은주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때는요, 임금이 성인이거나 아니면요, 임금이 좀 모자라면요, 재상 중에 유능한 성인급의 그 양심에 밝은 재상이 가가지고 총리라도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은주 이전에는 이 세 가지 각각 도리를 지극히 하였으므로, 근데 이 하은주보다 이전이라고 하니까 요순 시대를 말합니다. 순임금 시대. 순임금 시대는 하은주 시대보다 더 끝내줘요. 뭡니까? 임금이 그대로 성인이었어요. 예, 하은주 시대랑 요순 시대랑 차이가 이겁니다. 하은주 시대는 임금이 꼭 성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은주 시대는 다 세습이었잖아요.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부자간에 다 성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임금이 좀 모자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훌륭한 신하들이 있던 시대고, 요순 시대는요, 요순이 다 유교에서 제일 내놓으라 하는 그 성인들인 시대예요.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교화가 행해졌고 통치가 융성했고 풍속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도학이 행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은 몸소 실천하는 실질이었고, 임금들이 벌써 성인이 아니게 된 겁니다. 모범을 보여서 사방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임금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백성이 따릅니다. 임금이 양심적이지 않은데요, 백성들한테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하면은요, 말이 안 먹혀요. 그렇게 됐고, 임금이 양심을 버리니까 이제 임금은 뭐만 따지냐면 법령만 따져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면 법을 더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간혹 인자한 임금들이 있어서 백성을 부유하게 해줬지만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볼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정치를 조금 잘한 임금들은 있었지만 그 가르침이 볼만한 게 없으면 철학적으로 너무 양심에 있어서 너무 밟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비전을 지시 못한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어떻게 이제 퇴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 도가 인간의 길은 인의의 신입니다.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이것이 시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귀로 듣던 것만을 편안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던 것만을 익숙하게 여겨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죠. 자본주의 아닌 거 사실 경험 못 해봤죠. 북한은요, 공산주의만 경험했죠. 서로 보던 거 다른 세계는요, 아마 상상이 잘 안 되는 시대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새롭게 열어갈 시대는 또 다른 시대겠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고정관념 가지고요, 된다 안 된다 너무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양심적인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남한이건 북한이건 결론은요, 양심적인 사회로 가야죠. 자본이니 공산이니 하는 것,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많이 버리고요. 자본주의에서도 인간한테 서로 패기치는 건 버려야죠. 공산주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더 나은 양심적인 사회로 간다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양심적인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놀랄만도 합니다. 이게 나오죠. 놀랄만도 합니다. 그래서 뜻있는 선비들은 붕괴하고 한탄해요. 아니, 이 양심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홀대하나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옛도 인의지신이라는 건요, 진짜 별게 아닙니다. 산을 겨드랑이에다 끼고 바다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허공을 능가해라, 허공을 뚫고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단지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정의롭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당한 불이에 빠진 그런 짓 안 하고요.
부부 사이에선 서로 잘 구별을 해서 지혜롭게 부부 사이 관계를 유지하고요.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는 예절을 잘 지키고요. 친구 사이에서는 늘 신뢰를 지키고요. 이거 다인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양심에는 원래 인의지심이 있으니까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 십이지심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모두 타고난 천성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덕으로 발현된 것이니까 본래 행하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는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더가요, 그냥 이런 양심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역지사지만 잘하면 돼요. 부모 입장, 효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자식한테만 뭐라 그래? 근데 부모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라. 네가 부모라면 하면 효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요. 자식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요, 내가 너무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했구나 하는 힘이 빠집니다. 서로 역지사지만 하면요, 이게 다 될 문제예요. 오륜보다 더 근원은 역지사지예요. 친구 간에 성실해라. 왜 꼭 약속 지켜야 돼요? 네 친구가 너한테 약속 안 지키면 좋겠냐? 당연히 지켜야죠. 예, 외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너도 어른 돼봐라. 그래도 어린 친구가 와서 좀 배려해주면 되게 고마울 거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배려한 것 뿐이에요. 이거를 예전 조선시대나 이런 데 문제가요, 이거를 되게 약자한테만 요구해요. 자식한테만 효도하라고 하고, 부모는 마음대로 해도 자식은 효도해야 된다. 꼭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조선시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쌍방간의 관계고, 이건 역지사지의 관계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도요, 신하한테만 정의를 요구하면 안 되죠. 임금이 정의롭지 않으면 신하가 그걸 떠나는 법이니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심해야죠. 이렇게 양심만 따지면, 역지사지만 잘하면은요, 이런 인간관계 법칙이랑 나라 다스리는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 양심이 아까 그 기질의 구속이 됐죠. 받은 기질을 기품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기질의 구속이 되고, 선천적으로는 타고날 때 기질이 가려서 태어나요. 내 마음이 청탁, 수박이 차이가 있고요. 후천적으로 무력에 의해 빠지게 돼요. 태어나서 이제 좋은 거 보면 욕망이 동해가지고, 두 가지. 내 기질이 맑고 탁하고 차이랑 욕망 때문에 거기에다가 생업이 향상되지 않으면, 내 직업이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점차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을 구제하기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죽음을 구제하기 넉넉치 않게 되면,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되면 양심을 버리게 돼요. 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 아시겠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지 아시겠죠? 타고난 기질과 무력의 문제는 어느 시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다 뭐가 더해졌나요? 생업이 일정치 않아요. 제가 대학원 졸업했을 때가 IMF 터졌어요. 저랑 같이 족구하고 놀던 형들이 다 취직돼서 나가는 걸 봤는데, 갑자기 제가 나가려고 할 때쯤에 이제 IMF가 터져서, 제가 공군장교를 갔는데요. 제가 공군장교 갈 때는 그냥 시험 보면 그냥 갔어요. 웬만하면. 제가 딱 훈련을 딱 받고 반년이 지났죠. 반년 뒤에 다음 기수가 올 때 경쟁률이요, 17대 1이 됐어요. 지원하면 가던 그 공군 장교 자리가 IMF가 터지니까 군인 해야겠다라는, 직업군인도 아니죠. 3년이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17대 1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와, 반년 빨리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하는 생각이랑, 그게 IMF를 저는 이제 실감나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지금도 17대 1이라는 게 기존 다른 분야는 더 했을 겁니다. 그렇게 무섭게 된 게요, 생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그때 온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못 느꼈어요. 생업 다 그렇게 놀던 형들이 다 가더라고요. 취직돼서.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했고, 우리 때만 해도 늘 그렇게 여유롭게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그러니까 저도 명상하러 다니고 고전 공부하러 다니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대학생한테 그걸 요구를 못 해요. 하나라도 밀리면 뒤로 낙오가 돼가지고 생업을 못 구해요. 학자금 대출 뭐 이러면 바로 빚쟁이로, 지금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빚쟁이로 갈게 될 판입니다. 생업을 못 구하면요. 이렇게 힘들면은 당연히 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예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 사회가 각박해졌다는 얘기는요, 단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죠. 빨리 이 상황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형벌의 무서움만 알 뿐, 자꾸 법으로만 구속하면요, 그런 양심과 명예 이런 거는 다 아랑곳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이 사람들은 교화의 도리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형법에 치밀하지 못함만 걱정해요. 법을 더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조목만 자꾸 추가하니까 속임수만 늘어가지고요,
법을 고치면요, 범인들은 또 빠져나갈 공간을 또 찾아내요. 양심을 안 가르치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이 침해질수록 간악함만 더 불어서 풍속은 날로 무너지고 세상의 도리는 날로 땅에 떨어져서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 간혹 붕괴하여 세상의 습속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교화의 단계가 있음을 몰라요. 가르침의 근원이 있음을 모르고 양심에서 안 찾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개인기로 버티려고 하니까 다 그런 걸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에 세상 사람들 중에 방자하기를 즐기고 단속하기를 꺼리는 이들이 틈을 타서 공격하면서 이니에지 신은 실로 다시 복원할 수 없다. 옛 돈은 다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이 어찌 한 잔의 물을 가지고 한 수레의 불을 끄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겠습니까? 물은 불을 꼭 끄죠. 양심은요, 비양심을 꼭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불을 끌 수 있듯이 맹자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불은 못 끄죠. 사회가 너무 양심을 잃어버렸으면요, 잠깐 양심했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물이 불을 끈다는 거 알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잠깐 해보고 안 된다는 얘기만 들면서 다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거, 간신배들이. 이 말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임금께서 먼저 몸소 실천해서 어진이들, 양심의 밝은 이들을 같이 얻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정의 명령이 인심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그런 의도라면 내가 진심으로 기쁘게 세금을 내지라는 마음 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고통이 끝이 없고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 들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람을 위하는 정치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대선 후보분들도 꼭 이걸 알고 누가 당선되시더라도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왕이면 더 근처라도 가신 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꼭 되신 뒤에 가장 이걸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거기에 알맞게 나부터 양심 지키는 운동을 꼭 하시고요. 남한테만 요구하는 건 양심이 맞지 않죠. 그런 뒤에 그들의 폐단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요, 잘못 지적하기 전에 먼저 좀 먹을 것도 주고 의욕을 내게 한 뒤에 이렇게 살면 더 잘 살지 않겠냐고 양심으로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부터 꼭 먼저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들의 폐단을 제거하고 고통을 풀어주면서 논밭도 동네도 제정해 주고 생업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논밭이면 지금 일자리예요. 일자리 마련해 주고 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학교를 설립해.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밥만 먹여주고 이게 양심을 얘기 안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학교를 세워서 인간에게를 가르쳐줘야 돼요. 인의지 신. 예절을 제정해서 그 절도를 단속해 줘야 돼요. 예절을 제정해 준다는 게요, 무슨 예절을 귀찮게. 예절이요, 편한 겁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게 예절이에요. 극장에 갔는데 오른쪽이 왼쪽이 제 팔걸일까요? 오른쪽이 제 팔걸일까요? 뭐 이런 거. 예절이 이런 거예요. 법은 아닌데요. 법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인간사회에 정하는 룰이 예절이고, 예절은요, 서로 사양지심,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해놓으면 예절만 나라의 예절이 확립되면요, 엄청 편해져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갈 때 소하게 그러잖아요. 문 열면 어른이 먼저 나가고 어린이가 뒤에 나가라. 꼭 그래야 돼요. 근데 한번 그 룰을 정해놓으면요, 서로 간에 서로 배려심도 양심에 부합해야죠, 룰이. 양심에도 만족스러우면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서로 아주 편해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서로 존경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부드럽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예절, 그러니까 복잡한 예절은 필요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예절, 사자소학에 있는 예절 몇 개 있거든요. 그 어른이 수저들면 수저들어라. 그런 것만 해도 지금 다 못 지켜요. 사자소학에 몇 개 안 되는 예절인데요. 그것만 한번 지켜보세요. 가족이 되게 화목해질 겁니다. 서로 간에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서로 화목해지는 그런, 예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질서가요, 사회를 되게 아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걸 예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향사례, 향음주례는, 향사례는요, 고을에서 활 쏘는 예절이고요. 향음주례는 고을에서 모여서 술 마시는 예절인데요. 조선시대, 이게 주나라 때 만들어진 것들인데, 하던 것들인데, 조선시대 다 했어요. 향교단이 있죠. 향교에서요, 그 지역 어르신들 모셔놓고, 덕이 높은 분들, 유지들 모아놓고요,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덕담 나누고, 같이 활 쏘고 또 술 한잔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서로 양심을 서로 권장해주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하면은 칭찬해주고 악은 뭐라고 해가지고 다들 양심 지키게. 그래서 선은 포장해주고요. 악을 엄하게 징계해가지고 악은 안 해야겠다 하는 마음 들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학교의 교육이 성대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는 있지만 학교가 단순히 지식 가르치는 곳이면요. 지식은 인터넷에서 배우는 게 더 빨라요. 동영상 강의 다 있습니다. 학교는요. 예절을 이런 인격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성을.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특히요. 자신의 인성부터 다듬어서 사자소학 정도 읽어보시면요. 애들한테 뭔 말 해줘야 될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강요하지 마시고 사단 분석, 애들의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 교사분들이 나오시면 학교는 성대해질 겁니다. 거울로 하여금 공경하고 양보하는 풍속이 일어납니다. 거울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풍속이 일어나면요. 형벌을 쓰지 않고도 예절과 음악이 성대해진다. 예악이라고 하는데요. 예절은 질서를 상징해요. 서로 간에 순서를 정해주고 음악은요. 순서만 정하다 보면 살벌해져요. 사회가. 음악을 통해서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음악은 한마음을 만들어주는 거고 예절은요. 요거는 네 자리, 요거는 네 자리. 자리를 나눠줍니다. 경복궁 앞에 가면요. 1품부터 9품까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런 게 예예요. 정해놓으면 편하잖아요. 안 정해주면요. 늘 싸울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서로 자리 일찍 온 사람이 좋은 자리 차지한다 이렇게 싸우는데 질서를 정해주니까 편해져요. 안정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서만 정해놓으면요. 저 뒤에 선 사람이 앞에 선 사람 보고 되게 질투나고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음악을 연주해서 계속 마음을요. 한 마음이 되게 해줘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순서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꼭 같이 해요. 그래서 예악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예악을 되게 중시하는 게 예는 질서, 음악, 악은 화합이요. 그래서 하나를 안 쓰면 안 됩니다. 두 개는 꼭 같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옛날에 도를 못 한다고 하는 겁니까? 왕도 정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배운 게 없어요. 어떡하죠? 임금이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임금이 너 말대로라면 보십시오. 너 말대로라면 임금이 양심을 잘한 뒤에야 백성을 그 다음에 또 백성을 부유하게 해주고 그 뒤에야 백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금이 양심을 실천할 날이 없고 백성이 부유해질 날이 없다면 끝내 가르칠 날도 백성 가르쳐보지도 못하고 끝나겠네. 요 말을 누가 하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임금이 진실로 양심을 실천 안 하면 백성도 부유해질 일이 없고 교육받을 일도 없다는 거는 맞는 얘기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원리고 이제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이제 순서가 이거는 아주 원칙적인 얘기고 그쵸? 근데 이 원칙은 맞다. 왜냐? 임금이 양심적이지 않은데 백성을 부유하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임금이 양심을 지금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금이 덕이 성대해지고 백성이 부유해진 뒤에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한 주장이다. 임금이 지금 양심을 할 뜻을 세우고 사랑의 정책을 베풀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베푼다면 기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병행해서 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요. 임금이 지금부터 빨리 양심을 닦으면서 동시에 좋은 정책도 단계적으로 같이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임기응변으로 방편으로 같이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 너무 그 원칙에만 고집하지 마라. 단 병은 그래야만 낫는다는 건 맞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급하니까 동시에 같이 투약해야 된다.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아주 이제 힘든 길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은 인류 역사가 또 담겨있는 얘기예요. 인류의 정치의 역사를 쭉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사회계약론처럼요. 우리도 올바른 정치, 동양에서 추구했던 올바른 정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있어서요. 사회계약론은 뭐였나요? 원시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막 해치고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를 정해서 권력을 주고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리더한테 정치를 맡겼는데 그 계약이 위반되면 그 계약한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다 한 당연한 얘기를 갖다 역사를 예로 들면서 얘기합니다. 왜냐? 정치의 그 원형을 찾아보는 겁니다. 정치가 왜 생겼지? 인류한테? 그러면서 설명하는 기법을 조선도 똑같이 써요. 그 다산 선생도 탕론에서 똑같은 그 예를 드시죠. 율곡은 율곡대로 설명을 드는데 요거 하나 들어놓으시면요. 이게 동양 철학의 역사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요.
요순시대, 예전에 순박했던 시절, 성인이 다스리던 시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성인이 다스리지 못하고 성인이 신하로 태어나던 시절에서 공자 같은 분이 대표입니다. 요순시대는 성인이 임금을 했죠. 춘추 전국시대는요. 성인이 임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한테 덕이 베풀어지질 않았어요. 더 내려와서는요. 이제 성인이 백성 중에 이제 그런 신하도 못 되고 아주 그냥 필부로 남는 시대가 왔다가 나중에 성인이 끊어진 시대가 돼서 아주 어두워진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알면. 왜냐? 지금 임금이 양심만 실천하면 그대로 성인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신이 가만히 따져보니 태초의 백성들은 풍속이 처음 열림에 보금자리에 살면서, 보금자리가 새 둥지죠. 한자로 새 둥지를 썼어요. 소라고. 이겁니다. 예. 소. 요게 이겁니다. 나무 위에요. 이렇게. 이게 둥지예요. 예. 나무 위에 새 집 지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소예요. 그러니까 꼭 나무 위에 집 지은 건 아니지만 새 둥지를 본받아서 처음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동물이 인간보다 지혜롭다는 거 아시죠? 비번가요? 그 집 짓는 애들? 걔들 집 지으면요. 얼마나 잘 짓는지 배운 적도 없는데 집을 지는데요. 사람이 위에서 뛰어도 안 무너져요. 막대기 하나 놓는 게 정확하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동물한테는 그걸 줘서 태어나게 했고 인간은요. 네가 공부해서 해라고 한 겁니다. 한 30년간 공부해봐. 그러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해야만 알게 해놓고 동물한테는 그냥 줘버렸어요. 비버나 이런 동물들 새가 집 짓는 거 보면 귀신같이 짓죠. 뭐 침 바르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게요. 우리 하는 것보다 더 머리를 써서 하는 걸 해버려요. 자연은 원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신은. 그런 걸 보면요. 우주의 이 신은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인간의 문제죠. 인간이 그걸 어디까지 끌어다 쓰느냐. 그래서 인간은요. 새를 보고 오히려 배워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날고기를 먹고 살면서 생활의 도리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정말 금수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머리 풀어헤 치고 발가벗고 살고요. 막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가 잘 안 갖춰졌는데 임금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양심에 밝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때도 이런 양심에 밝은 뭘 보면 아시냐면 아마존의 눈물 이런 데도 뭔가 추장들이 있죠.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되게 더 덕스럽고요. 조직원 전체 부족원을 배려하는 더 큰 사람이 나와요. 인디언으로 치면 아파치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실제 명상도 잘하고 안목도 되게 넓은 그리고 한 부족을 이끌 정도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 선악 판단을 되게 잘하는 분들이 나와요. 우리 고대에도요. 우리나라의 단군이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고대 우리 민족들한테서 나온 추장들이에요. 그런 추장들이 대를 이어서 서로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자식한테 주지 않았어요. 동북아시아 옛날 그 동북방 그 동이족들은 자식한테 주질 않았어요. 요순도 동북방 그 유풍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 줘요. 이게 왕도 정치의 원형이 동이족한테서 나간 거거든요. 중국은 자식한테 줘요. 그래서 이 동이족들은 그 지역에 그 자기 나라에서 제일 유능하다는 사람을 줍니다. 왜냐? 동북방은 농경민족이 아니죠. 유목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요. 부족장의 하나가 리더 잘못 만나면 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라도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 줘야 돼요. 농경민족은요. 농사 짓기 때문에 큰아들한테 주면 돼요. 네가 나한테 제사 지내줘야 된다 하고 큰아들한테 잔뜩 주면 큰아들은 제사 지내주고 다음은 큰아들한테 잔뜩 주고 결정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아들이 별로 똑똑치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더 험난한 그 동이족 옛날 살던 데는 지금 북쪽 아닙니까? 만주 쪽. 더 험난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족 그 리더가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몽고족들은요. 징기스칸 죽고 다음 칸 올릴 때도요. 최소한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을 올립니다. 큰아들을 안 올려요. 제일 똑똑한 아들을 가지고 추대해가지고 그거 결정하는데도 한참 그 전체 부족이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동이족 전통이에요. 하베케인 이런 게 다 동이족 전통이에요. 그냥 왕 마음대로 못해요. 만장일치로 의견 나올 때까지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결정해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부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예전에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뛰어난 머리 밝은 임금들이 나오면 단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달나무 단자잖아요. 박달한 뜻이에요. 우리 배달민족도 박달한 뜻이고 동이족들은 박이란 글자를 좋아해서 은나라 수도도 박이에요. 동이족들이라 수도 이름이 박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홍산, 지금 홍산 문화라도 우리말로 하면 박산이죠. 밝다, 붉다 다 같아요. 밝은 산, 붉은 산. 백두산도 다, 이렇게 장백산도 다 밝다라는 그 의미에서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명들은요, 그 제일 머리 밝은 사람한테 줬어요. 이게 제일 현명한 그 통치 시스템이고, 우리 동이족이요, 다시 전 세계에다가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선거제도보다 이렇게 유능한 인재한테, 양심, 그 나라에서 제일 밝은 이들한테 그것도 여러 화백회의를 거쳐서 정권을 넘겨주고 하는 게 제일 현명한 통치일 수도 있다는 걸요,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국민투표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쉽게. 예, 투표까지 결합돼가지고 같이 가면요, 단순한 서양식 선거보다 훨씬 유능한 인재를 갖다가 진정한 그 왕조 정치 잘할 리더를 위로 올리려면요, 왕정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제면 충분해요. 대통령인데 유능한 대통령을 올리는 방법이 나라에서 제일 양심적인 사람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고대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청걸했어요. 순임금이 워낙 양심적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요임금이요, 순임금을 보자고 해서 등용해가지고 바로 임금시킨 게 아니고요, 30살 때 등용해가지고 50살 때까지 20년까지 굴려요. 20년간을. 이것도 시켜보고 이것도 시켜보고.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순임금이 20년간 여러 관직을 겪으면서 어떻게 관료를 잘하는지를 다 봤어요. 국민들이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순임금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니까 50살 때 순임금이 50일 때 요임금이 천자를 네가 대신 하라고 줘요. 그것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대리로 하라고 주고 뒤로 빠져서 지켜봐요. 또 그러고 28년을 또 지켜봐요. 28년간 또 천자를 대리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줘요. 그래서 요임금이 죽을 때 정식으로 천자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만 얼마를 뛴 겁니까? 한 50년을 실무 뛰고 그 자리 얻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는 고대식대로 제일 현명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현명함을 배우자는 거예요.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가지고 의견이 다 맞았을 때 주고요. 이 사람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심까지 다 봤어요. 민심이 좋아해 주니까 갔지, 민심이 다른 사람을 지지했으면 또 요즘같이 투표를 못해서 그렇지 민심에 따라서 민심이 좋아했기 때문에 순임금한테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게 동이족 전통의 임금 추대법입니다. 징기스칸의 그 칸들도 다 그렇게 해서 됐어요. 이 임금들이 아들한테 주지 않아요. 제일 유능한 이한테 이렇게 줍니다. 북방민족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신라 처음 열었을 때도 박석김이 막 돌아가면서 한 이유가요, 그런 전통에 의해서 그래요. 한 집안이 다 하는 전통이 원래 아닌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하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집안이 하더라도 꼭 왕이 절대적으로 안 하고 신하들하고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게 우리 동이문화입니다. 동이문화의 국회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죠. 대통령과 국회가요, 그 징기스칸 때도 그 회의를 뭐라고 하죠? 그걸 거치지 않으면요, 칸도 그 임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요, 임금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백회의 문화, 국회는 화백회의가 돼서 양심의 바른 리더가 서서 서로 화합해가지고 정치하는, 우리 전통에서 가져오는 어떤 정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시대의 하나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서양 것만 자꾸 들여오는데요, 서양인들은요, 그 의회를 만드는 데까지 역사적 배경이 있죠. 서양은 의회를 왜 만들었는지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굴릴지 아는데, 우리는 수입에다가 그냥 하니까 의회가 왜 나왔는지도 몰라요. 의회는요, 왕하고 치열한 싸움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어떤 의결기구를 만들려고, 민의로 왕의 결정을 제약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의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전통하고 하도 상관없이요. 근데 우리 전통에 이미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전통, 우리 전통 속에서 이해를 못하면요, 그 제도를 운용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남의 거 수입해 온 건 잘 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양한테 늘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도 독일법, 이렇게 서양에서 나온 법들 가지고 만들면요, 늘 서양은 어떻게 바꾸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만든 거면요, 우리 철학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불행한 나라입니다. 서양 거 봐가지고 곁눈질해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나라면요, 제품에 있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해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 거 그냥 수입해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쓰고 있는 한에는요, 영원히 이게 정신적으로 자주 국가가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예, 그래서 그때 성인이 나와버렸어요. 유능한 요순 같은 성인이 나와가지고 그 금수처럼 살던 시대에 사는 도리를 가르쳐줘요. 이게 단군의 역사예요.
환웅도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에서 진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전설에 의해서 하늘에서 왔다는 건 하느님 같은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환웅이란 추장이 나와서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호랑이, 곰족 이렇게 금수루처럼 살던 우리 부족들한테 홍익 인간해라. 인간끼리는 사랑하라라는 고급 양심 철학을 가르쳐줬잖아요. 이게 동이족의 제일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해라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시작한 문명이에요. 이 동이 문명이 거기서 나온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참고할 게 없을까요? 지금 하나도.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총명지혜로 인간의 본성을 온전하게 구현하게 됩니다. 금수의 본성을 따르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양심도 따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줬더니 인간이 그때야 진짜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다고 인간이 아니고요. 교육을 잘 받아야 인간이 됩니다.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면 다 하지만 인간은 배워야 해요. 억조의 백성들이 다 그를 향해 귀의하죠. 우리 하느님. 그래서 단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밝은 임금, 이런 하느님 같은 임금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분도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으면 다 해결을 바라니까 본인도 받아들여야죠. 그 책임을. 그래서 민심이 향하는 곳이 바로 천명이 돌아보는 곳이니 백성이 좋아해지면 그게 우주 하느님도 좋아하는 겁니다. 백성의 부모가 하느님인데 백성이 좋다면 하느님도 좋아해요. 그래서 군사의 직책을 성인도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받아들여서 당시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천시지리에 순응하면서 백성한테 도움을 줄 생활의 도구들을 개발해요. 그게 뭐냐면요. 즉 자연을 관찰해서 양생의 도구를 만드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소씨. 이런 집을 지은 양반을 유소씨라고 합니다. 옛날 성인들은요. 발명하신 분들이에요. 뭔가 물건을 내놓은 겁니다. 백성한테 정말 쓸모있는 물건을 발명하고 제작한 분들을 말해요. 양심적이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거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소씨는 새 집을 보고 집을 만들어줘서 유소씨예요. 이 집 보금자리 소자를 써서. 수인씨는요. 이 불소자죠. 불숫자죠. 수인씨는요. 불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동양의 프로메테우스죠. 불을 발견해 준 사람을 수인씨. 옛날 성인들이에요. 음식 익혀먹게 가르쳐준 양반. 복희씨는 그물을 발견해서 수렵을 사냥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복희씨는 이 유목민족 쪽이란 거 아시겠죠? 농경도구를 개발해 준 게 아니라 사냥도구를 개발해 준 양반이에요. 복희씨는 동이족의 옛날 단군입니다. 신농씨는 농기구 그러면 벌써 신농씨는요. 좀 더 이 중원 쪽에 내려와서 산 겁니다. 농사 짓고 살던 시대의 천자 노릇을 말해요. 농기구를 개발해줘요. 약을 개발해줘요. 시장도 열어주고요. 이제 농사를 잘 짓고 남은 것들 서로 교환해야 되니까 시장을 열어주고 황제는 달력이나 문자를 개발해줘요. 옛날 성인들은요. 인류에게 이로운 뭔가를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개발하고 이런 분들도 나름 성인들의 한 기퉁인 닮았죠. 그분들이 양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인들은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한다는 게요. 양심적이라는 게 백성을 사랑해 정치 잘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백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도 막 개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왕도는요. 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같이 개발하지 정신 문명만 강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궁실과 의복, 음식, 기용 여러 도구들을 잘 만들어줘가지고 백성들이 필요한 걸 얻게 되고 삶을 즐기게 해주고 생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이 될까 봐 사람들 양심과 욕심 다 인심입니다. 합쳐서. 사람들 양심도 안 거스리고 욕심도 잘 채워주면서 욕심도 적당히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인의지라는 하늘의 명령에 잘 펼 수 있는 교화의 도구들을 제작해가지고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무의 오륜을 인간관계를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하늘의 질서가 땅에서도 시행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게요. 동양에선 고대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순 시절에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예, 인간이 다 양심적으로 살던 시대가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뒤로 내려오면서 성인들이 계속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성군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와 세대가 조금씩 다르니까 제도를 적당히 바꿔요. 사단에 밝으니까 오늘은 오늘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제랑 상황이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리더가 안 나오면요. 큰일 납니다. 2000년 전 거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요순이 했던 거 그대로 합시다. 이러면 꽝이에요. 지금 양심에서 그걸 합당하다고 여겨줘야 맞겠죠. 그래서 시대가 세대가 같지 않으면 제도를 합당하게 고쳐야 되는데 양심적이어야만 이게 보입니다. 현명과 어리석음이 임금의 수준들도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여러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가지고 인정을 절제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신물을 당시의 일들을 잘 바로잡아서 가감을 잘했습니다. 더할 건 더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조금씩 왕조 정치도 가감을 했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할 거냐 질박하게 할 거냐 또 정책과 명령을 어떻게 할 거냐 상을 줄 때 벌을 줄 때 이게 다 모두 각각의 합당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과한 건 억누르고 모자란 걸 끌어당겨서 모든 백성들이 선을 하고 악을 안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대동사회입니다. 이건 동양에서 바라보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단군 시대를 다 포함을 해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유교 시대다 보니까 중국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복희, 신농 이제 이런 식의 중국 임금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단군도 여순과 같이 서가지고 여순보다 더 먼저 서서 쭉 내려온 역사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도통이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도통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도의 계통입니다. 도에 이런 계통이 있어요. 도에 이런 통이 있는데 이런 도통은요. 자, 도통은 도의 계통인데 뭘 말하냐면요. 자, 단군들끼리 서로 주고받 요에서 도통이 순한테 간 거를 도통이라고 합니다. 요가 양심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천하를 다스렸어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또 양심적인 사람은 알아보니까 국민들도요. 지금 투표만 못하네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국민이 뽑았다고 꼭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왕정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뭔 얘기냐면 양심에 제일 밝다고 인정된 사람이 당시 요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요임금이 누굴 추천하나 본 겁니다. 근데 요임금이 50년간을 심사해 본 결과 순임금을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아무리 심사해봐도 양심적이다. 백성 중에 제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따라준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투표입니다. 그때 이걸 안 눌렀을 뿐이지 국민이 반대했으면은요, 요임금이 밀고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양심적인 군주니까. 그래서 순을 추천해서 순이 됐어요. 순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임금을 추천했어요. 우임금이 됐어요. 요 순 우까지는 그렇게 이어졌는데 우임금 때 주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제일 나아요. 아들한테 줬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정당화가 되는데 그때부터 아들로 줬어요. 쭉. 그래서 하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 순 다음에 하나라가 펼쳐져 버리는 게 하나라 시조가 우임금인데 우임금부터 아들한테 줘버리니까 이제 욕심일 수도 있죠. 우임금부터는. 근데 이제 율곡은 좋게 봅니다. 성인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임금이 걱정을 해가지고 일단 아들한테 주자. 한 왕조가 만들어야지. 만약에 아들한테도 안 주고 성인도 안 나오면 이제 왕자리를 놓고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세습이 오히려 이제 하나의 방편이 된 겁니다. 성인들끼리 못 주고받을 바에는 왕조를 열어가지고 한 나라한테 맡기고 대신에 신하들 중에 제일 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서로 돕게 하자. 요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하늘을 계승하여 표준을 세워. 이걸 환극이라 그래요. 하늘을 대신해서 환극을 세워가지고 인의질 제일 잘하는 사람을 환극이라 그래요. 천하에서. 천하가 그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사람. 환극은 모델입니다. 피겨의 모델이 지금 환극이 기면하다 이런 얘기 제가 알기 쉽게 이해하시라고 많이 드렸죠. 표준이 바뀌어요. 만약에 김연아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표준이 됩니다. 그럼 모든 피겨 선수가 그 사람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황극은 단군이고 천자여야 돼요. 동양에서는 전통이. 그러니까 성인이 임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인의지신을 그 왕을 보고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도통이 여기서 섰다. 성인이 만약에 능히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덕 때문이지 세력 때문이 아니다. 성인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성인이 나와서 또 대신하여서 천하를 임하여 대를 이어서 이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천하를 잘 다스렸는데 불변하는 것은 양심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은 그 양심이 합당하게 늘 처신하는 것은 양심이 합당한 내용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건 불변이고요. 천지의 불변한 도리는 양심이고 고금의 공통된 의로는요. 어느 시대나 통하게, 즉 양심대로 하면 통하겠죠. 양심대로 난 이걸 한 겁니다라고 많은 변화에 대처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불변하는 요소와 변화한 요소를 잘 합쳐서 경영을 했다. 풍속이 옛날 같지 않게 되고 성인이 드물게 나오게 되자 도통이 정해지지 않게 되고 도리어 간웅들, 간사한 영웅들이 아주 간사한 정치인들이 이제 왕자리를 엿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민심이 이제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되니까 성인이 이걸 걱정해서 안 되겠다. 아들한테 전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이게 우임금부터예요. 아들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랍니다.
아들에게 전한 뒤로는 도통이 이제 군주한테 있지 않게 됐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통이 꼭 임금한테 있질 않아요. 양심 제일 잘한 사람이 이제 늘 있지는 않으니까 아들한테 줬는데 신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신하가 더 이제 성인입니다. 이런 시대가 펼쳐져요. 이게 하은주 3대인데 그래도 그때는요 유능한 신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윤이니 이렇게 이제 강태공이니 유명한 이제 신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에 있는 성현이 즉 신하인 성현이 임금의 과한 걸 억제해주고 부족한 걸 보필해줘가지고 겨우 이제 군주 노릇을 했어요. 좀 더 복잡해진 시대죠. 깔끔하지가 않죠. 왜냐 임금이 말 안 들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제갈량이 간언을 해도 유선 같은 임금이 있으면 말을 안 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불가피해서 그렇게라도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도 하은주 시대에는요 임금이 성스럽지 않더라도 천하가 그래도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하은주가 내내 그랬다는 게 아니죠. 다 망할 때는 폭군들이 나와서 망했어요. 근데 잘 될 때 하은주 잘 될 때가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순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하은주는요 대동사회라고 안 그래요. 대동은 여순 이상만 대동이라고 그럽니다. 하은주는요 아들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소강이에요. 소강. 조금 건강하다. 소강은요 조금 건강한 사회입니다. 소강밖에 안 돼요. 아들한테 물려주면요 벌써 꽝이에요. 도통이 임금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강이에요. 지금은 소강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아까 대동을 들었고. 이렇게 시대와 세대가 내려오면서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거짓이 날로 불어나 교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임금은 이미 이제 3대 아래로 내려오니까요. 임금은 닦은 덕이 없고 현인의 정성스러움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현인의 양심적인 걸 좋아하지도 않고 천하를 자기 오락거리로 여기고 천하를 걱정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덕으로 쓰지 않고 양심적인 사람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또 인의의지를 잘하는 사람을 인의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고요. 덕으로 사람을 안 쓰고 도로 다스리지 않게 되니까 도는 인의의지 자체입니다. 자, 도는요 길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인의의지가 도고요. 덕은요 인의의지를 잘하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잘하는 사람을 쓰지도 않고 사회적 비전으로 인의의지를 제시하지도 않으니까 성현들은 조정에 설 수가 없게 돼서 덕을 깊이 감추고 팔지 않게 돼요. 얘기해봤자 간신들이 싫어하니까 아예 이제 정치 근처에도 안 가고 진짜 필부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보물을 간직한 채 일생을 마쳐요. 사실은 공자님도 거의 이쪽에 가깝죠. 필부 쪽에. 신하로 그 등용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횟수가. 대사군이 이렇게 벼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필부죠. 아주 뭐 동급 최강의 필부시겠지만 천하의 그 교사가 노릇을 했으니까 2000년 이상. 이제 사실은 평민입니다. 그렇죠? 벼슬을 못했으니까. 성인이 필부가 되는 시대까지 왔어요. 보물을 간직한 채 일생을 마치고 정의를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서로 배척하여 경쟁하며 그 조정에 꽉 차 있고 도통의 전승이 민간의 필부에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공자님 시대로 온 겁니다. 도통이 임금과 재상에 있지 않은 것은 진실로 천하의 불행이었습니다. 이건 천하가 불행한 일이에요. 공자님이 등용이 안 된 거는요. 공자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천하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도통이 없는 군주가 도통을 못 받은 군주가 다스렸으니까요. 이후로는 교화가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해져서 이단이 행행, 도교나 불교를 말합니다. 이제 유교 입장에서요. 곤모술수와 사기가 성대해져서 나날이 어두워지고 다달이 캄캄해져서 고질병이 깊어졌습니다. 삼강이 몰락하고 인간관계에 이런 인의지가 땅에 떨어지고 구법, 홍범구주, 올바른 양심적인 정치 이론이 망하고 도통의 전승이 민간에서도 끊어졌어요. 공자님 이어서 누가 왔나요? 공자, 그 다음에 자살한 분이 있고 또 맹자 같은 분까지 왔는데 맹자 이후로 끊어졌다고 봐요. 성리학에서는. 맹자 이후로 그렇게 양심을 밝힌 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 1000년간 끊어졌다고 봐요. 다시 송나라 때 육군자가 나와서 정명도, 정의천, 주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계승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민간에서도 끊어져 버렸어요. 뭐 임금은 차치하고요. 민간에서도 끊어져서 천지의 깊은 밤이 극치에 이르게 되고 가끔 임금 중에 재능과 지혜, 개인기가 조금 뛰어나서 소강시대를 만들긴 했지만 다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가지고 도덕을 몰랐다. 요즘 사회가 그러지 않나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지는데 도덕이나 양심을 무시하고요. 이익이냐 아니냐로 접근하는 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을 하면요. 정의가 결국은 무시돼요.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양심적이면 그냥 해야 되는데 양심을 중시 안 하고 이익을 중시 공리의 설에 빠져서 천하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니까
비유컨대 깊은 밤 어두움에 반짝이는 불빛과 같아서 어떻게 우주를 떠받치고 해와 달을 훤히 밝혀서 도통의 전승을 책임지겠습니까? 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도통의 전승, 여러분이 양심만 잘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떠받치고요. 해와 달을 훤히 빛나게 하는 분이 되실 수 있어요. 우주는 원래 환한데 내가 양심적이지 않으면 우주도 캄캄한 게 됩니다. 인간이 양심적이지 않으면요. 인간이 양심적이면 우주도 다시 빛나게 된다는 이런 사상을 좀 보십시오. 도는 절대로 고온한 거 우리가 못할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사이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사이에서 움직이고 고요할 때 사물의 원리를 정밀히 관찰하여 사단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인의지 따져보시고 진실로 그 중심, 자명한 답이 있죠. 치우치고 모자라지 않은 자명한 답만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에서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잘하시면 여러분이 도통의 계승자가 됩니다. 간단해요. 이것으로 덕을 이룬 거를 이렇게 사단 분석 잘해가지고 자명한 답을 얻는 것,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닦는 것, 자신도 닦고요. 덕을 이루는 걸 자신을 닦았다 하고, 남한테 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거, 이런 사단을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를 치인, 남을 다스린다라고 하고, 수기치인을 정말 잘하는 걸 도통을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예, 누구든지, 제가 쓴 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양지 양능을 확충해서 인의예제 천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가 도통의 계승자이고 천리의 화신이 됩니다. 지상에서 도를 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분으로 인해서 지상의 도가 다시 유치됩니다. 사라졌던 도가 다시 펼쳐져요. 이런 분이 도통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통이 임금과 재상에게 있으면 이런 분이 이제 임금과 재상, 리더가 되면 그 나라는 백성은 내내 행복한 겁니다. 도가 한 시대에 행해져서 은택이 후세까지, 그 시대만이 아니고요. 세종이 한번 나오시니까 지금 우리가 한글 쓰고 있죠. 몇백 년 뒤까지도 그 은택이 가요. 도통이 필부에게 있으면 공자 같은 분이요. 한 세대에서는 행해지지 않지만 후학들에겐 전해져요. 그래도 뒷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돈지는. 만약에 도통이 전승되지 않고 필부마저도 안 나타나면요. 천하가 다 어리석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아닌가요? 그렇죠? 다시 도통의 계승자들이 나오기만 하면 되죠. 율곡은요. 자기가 도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다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계승자가 돼서 임금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선조가. 그러면 소강은 될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제발 도의 뜻을 두시어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대선 주자들한테 저기 앞으로 대통령 될 분들한테 이 말 드릴 수 있어야겠죠. 제발 인의예지의 뜻을 두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요순과 같은 대통령을 본받으시고요. 학문으로서 선을 밝히시고 덕으로 인의예지를 양심을 실천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정성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잘 닦으시고 남한테 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국민들도 다 양심적이게 되게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셔서 절대로 겁을 내어 물러서려 하지 마시고, 나는 양심 못한다 이 말 절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니까 이해에 관한 설에 움직이지 마시고, 뭐가 더 이익이다, 뭐가 더 손해다 이런 말 제발 듣지 마시고, 묵은 관습 따르자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묵은 습관 따르는 거 뭐가 다릅니까? 개인이 묵은 습관 못 고치는 거랑. 제발 구습을 고치시고 반드시 유학을 크게 밝히시어 행하시면, 그렇게 해서 도통의 전승을 접하시면, 임금이 먼저 도통을 계승하십시오 이겁니다. 선조가 도통을 계승해 버리십시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럼 만세가 다행일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정제두라는 강화학파 유명한 조선시대 양명학자죠. 그분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 동방은 중국의 근본과는 같지 않아서 스스로 성인에서 성인으로 계승해 왔다. 예전부터 우리는 성인에서 서로 도통을 단군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도통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조선시대 선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통을 꼭 중국 거 있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에 내려간 도통이에요. 우리 단군에서 쭉 고조선 부여로 내려오는 우리의 도통이 있어요. 양심적인 리더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게 우리 지금 광화문에 세종 세워놓은 것도 세종이 도통의 계승자라고 보고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르면서. 그런 분이 없었다 하고. 지금 세종 같은 리더가 나와서 도통을 계승하시라. 다른 거 없고요. 사람이 제일 중하고 백성의 부모 되는 마음으로 양심 잘 박히는 리더만 나오면 되지 신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